매크로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 번째 뉴스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대규모로 딜레이 되고 있으면은 그런 제품을 런칭을 못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솔직히 메모리 회사보다는 인텔에게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악재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악재를 다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ASML 갔죠.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네. 작가님 저 몇 달 전에 한번 모셔가지고 네. 반도체 관련된 그런 산업이라든지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좀 네. 알아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그래도 반도체 주기 괜찮았어요. 아니, 그럼요. 근데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그리고 웃으면 사실 저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지금. 왜 그런지 묻지 마시고 아마도 이 상처를 입겠구나. 이 사람도. 네, 아무튼간에 뭐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멘탈을 부여잡고 네, 그냥 웃기라도 해요. 좀 웃는 알겠습니다. 것보다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또 약간 좀 과대 약간 좀 평가된 게 있을 거잖아요.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뭐 거라든지. 그동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작가님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또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얘기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네.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등 이런 산업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 정도로 하락하니까 잘못 생각했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거의 40년 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성장했느냐? 그렇진 않죠, 이게.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때도 전체 반도체 산업이 좀 위축되기도 했고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거 쭉 거치면 안 좋긴 했거든요. 한 번씩 안 좋은 일은 있을 건데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이 뭐 반도체 한 30% 지수가 빠졌다 이런 네. 것도 그냥 전체 지수랑 보면 저는 지수만큼 빠졌네 이런 느낌이에요. 잘 보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네. 가치주로 변해버렸죠. 뭐 그렇죠. 그건 뭐 하루 만에 30%가 빠져버리는데 네네네. 여기는 지금 토탈 30% 얘기하는데 네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상황은 딱히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매크로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건 제가 예측할 수 있으면 대응을 했을 텐데 솔직히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인플레는 있었는데 그때 인플레는 보복 소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동안 뭐 그동안 놀러 가지 못했던 곳 실제로 한국 같은 곳도 보면 그렇게 기름값이 오르는데도 그 휘발유 사용량은 또 늘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보복 소비를 좀 생각했던 건데 이제 뭐 거의 이벤트가 2개나 터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번 터지고 그리고 그 중국 쪽에서 공급망 교란 한번 오고요. 그쪽에 수요도 좀 위축되고 전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30%씩 빠지고 하는 거 충분히 트리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산업에 뭔가 성장성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그런 리스크가 나타났기보다도 약간 매크로 환경 전반적으로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운석이 떨어져서 나라가 하나 뭐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막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매크로 환경 변한 거지. 매크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하지만 다행인 건 이거 민감하긴 하지만 되게 필수적인 물건이라서 산업을 할 때. 근데 반도체란 물건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종이를 쓴다. 제가 종이는 예를 들면 올해 제가 100명을 만났는데 종이를 1000장 썼다. 강의를 할 때. 그럼 내년에 500장으로 줄일 수가 없죠. 근데 반도체는 내년이 되면은 같은 성능의 가격이 막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써야죠. 그게 그 경쟁력을 주는 원동력이거든요, 반도체가. 거의 모든 산업이 반도체를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또 와닿는 게 반도체는 성능이 개선되니까 사실 뭐 내용 연수가 뭐 쓰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개선된 걸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요. 반복적인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올해 A100으로 학습하면은 이거 이제 그냥 올해가 아니고 작년 그 학습용 카드인데 그걸로 3달 걸리던 게
내년에 H100을 쓰면은 한 달로 줄었다. 근데 카드 가격은 몇 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쓸만하죠. 제가 하는 인공신경망으로 몇십억 번다 그러면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이에요. 반도체는 전체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매크로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꾸준히 소비가 발생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렇죠. 그런 제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때문에 약간 기술주가 폭락을 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지 수요는 뭐 사실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럼 안 쓸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빨리 좀 주가가 제가 제일 찾아갔으면 좋겠고 마음이 아프니까. 예,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메모리라든지 뭐 IDM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좀 이쪽 업황을 좀 살펴보면은 연초부터 뭐 PC나 모바일 이런 쪽은 약간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믿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버 쪽이었습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메시지 도는 걸 보니까 뭐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서버 쪽 오더 것이 발생을 했다. 원래 좀 중화권 수요를 믿었던 것 같은데 뭐 그쪽은 수요가 견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빠지나 봐요, 수요는. 뭐 근데 이거 매크로랑 똑같은 일이겠죠, 이건. 다 같이 이제 소비를 줄이니까 같이 줄이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업계보다 더 많이 위축되느냐?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시경제 줄어드는 만큼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제외하고는 뭐 주문 물량을 줄였다. 그러면서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서버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인텔의 차세대 CPU, 사파이어 래피드. 이게 이제 또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뉴스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인텔이 오피셜하게 발표해서 우리 사파이어 라피드가 좀 딜레이 됐다. 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딜레이 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화권 쪽에서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이거 내년 뭐 2분기까지 밀린다 그랬나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뉴스는 좀 다른 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도 보면 다 해당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자기가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올해 말이면 그 사파이어 라피드 들어가는 자기들 서버를 내놓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아까 말한 H100 카드랑 H100 카드 한 4개, 8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사파이어 라피드 CPU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껴놓는 거거든요. DGX H100이라고. 근데 아마 이게 그 대규모로 딜레이 되고 있으면은 그런 제품을 런칭을 못 할 거예요. 뭐 CPU가 있어야 런칭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런칭 볼륨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볼륨은. 네, 근데 아마 다이는 나갈 거고 중요한 고객들한테는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거는 저한테도 딱 보이는 곳은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DDR5 수요가 좀 내년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AMD에서 차기 젠 시리즈 나오면 그 DDR5 쓸 거고.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해요, 사실. 젠 시리즈는 혹시 언제쯤 나올까요, 그럼? 젠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한 6개월 정도 갭이 있을 거예요, 사파이어 라피즈가. 그러니까 사파이어 라피즈가 원래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짤막하게 좀 그 탑의 자리를 누리다가 내려올 상황이긴 했죠. 근데 그것도 못 누려보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은 솔직히 메모리 회사보다는 인텔에게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약간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인텔 쪽에서 오피셜하게 말한 거는 올해 한 4분기? 12월? 그때쯤엔 나온다. 정확하게 날짜는 안 말했는데 사람들 컨셉은 이거 올해 말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앙권 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1년 뒤잖아요, 지금. 그렇죠. 괜찮나 맞추려면. 근데 그 정도일까? 뭐 그거는 제가 알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해당 애널리스트도 인텔에서 컨펌을 들은 것이 아니니까. 저 이 뉴스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확실히 좀 그런 메모리 나와야죠, 물건이. 그쵸. 그쪽에 나온다라고 한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년 2분기까지 뭔가 딜레이 되는 건 좀 과도한 염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객들 중에는 분명히 사파이어 라피즈를 받아서 쓰는 고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도 이제 와서 그 DGX H100 이런 거 설계를 바꿀 수는 없을 거거든요. 다 완성된 물건이고 이제 양산하면 되는 레벨일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나오긴 할 거다. 다만 이제 디램 업체한테 한 몇 개월 정도 재고 문제나 가격 문제는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당장 디램이 많이 팔리건 아니건
DDR5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면 저는 이거 몇 개 런칭 밀렸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영영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악재를 훨씬 더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악재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악재를 다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딜레이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시장에서 과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인텔이 그렇게 딜레이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AMD에서 차세대 그런 CPU를 먼저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인텔이 약간 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그런 문제다. 인텔이 제일 아프겠죠. 물론 둘이 같이 런칭해야 DDR5 볼륨이 제일 크긴 하겠죠. 근데 인텔 물량 빠지는 거 그대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AMD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좀 약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하반기, 특히나 4분기 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변화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제 또 결정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전에 이런 메시지가 돌더라고요. 텔레그램 상에서. 업계에서 이제 TSMC, 이쪽에 중화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가동률이 이제 3분기부터 낮아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100% 뭐 거의 초과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급감은 아니고 그래도 한 90%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쇼티지 문제 때문에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4년, 2025년에는 이 캐파가 훨씬 늘어나는데 가동률이 더 떨어지면서 이 공급 과잉,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TSMC는 원래 항상 그렇게 100%씩 가동률을 돌리진 않았고, 이게 D램이랑은 좀 달라요. D램이나 IDM이랑은 달라서, 예를 들면 예전에 서브프라임 이럴 때 80% 이렇게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가동률은. 그러니까 90%대 가동률이면 아마 좀, 뭐 우리 100%만큼 만족스럽진 않지만 괜찮은 상황이겠죠, 아마 TSMC 입장에선. 뭐 그리고 이제 가동률 같은 거는 그때 돼봐야 하는데, TSMC는 보통 선금을 받아서 증설을 하거든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선금 지급받은 걸로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지어진 공장은 아마 거의 다 차긴 할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그 사용자 수요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글로벌 이벤트로 확 꺾여 있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그런 형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단 TSMC는 바로 자기한테 보이는 고객들의 수요는 거의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수요랑 공급은 거의 매칭되는 레벨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는 아직 뭐 이번 분기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장비 회사들이 그 장비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적 나오면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조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ASM을 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패트릭 겔싱어 인텔 CEO도 ASM을 한번 방문했잖아요. 이거 좋은 일로 방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노광기를 그냥 차지하는 거 이상 뭐 노광기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장비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없어진다, 노광기뿐만 아니라. 이거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노광기 같은 거 나오는 게 줄어든다고 하면 이쪽 경쟁은 반대로 좀 완화될 수도 있죠. 노광기가 사실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은 증설을 해도 사실 말이 증설이지 노광기 뭐 없으면 그렇죠. 못 만들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요리사도 없는데 음식 도구만 잔뜩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이럴 때 노광기들 나오는 양이 준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 회사 중 하나는 투자 목표를 달성 못할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이 걱정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뭐 수요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좀 흔들다 보니까 그 공급에 필요한 장비 자체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장비 업체들한테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ASML에서 노광기가 제대로 안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뭐 필요한 뭐 식각기라든지 원래 그 공급망 위기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혀요.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력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손해를 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체 수요 관점에서는 나중에 과잉 공급을 좀 막는 형태로 동작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뭐 일시적이냐 아니면 꽤 길게 뭐 1년 가까이 가느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판단할 때 한번 2분기 이럴 때 장비 업체들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ASML에서 얼마나 출하됐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꼭 ASML이 중요하다기보단 제일 쉽게 보이잖아요, 이거.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 하나씩 여러 개 보느니 그거 하나만 봐보겠다 좀 이런 느낌이죠. 자세히 볼 분은 자세히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그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분기 나가는 장비가 네. 그 두 자릿수잖아요. 맞아요. 네. 뭐 20개, 30개 이런 느낌이니까 계산하기가 쉽다고요, 사실 보고. 그쵸. 네, 어렵지가 않죠, 회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2분기에 그 장비 업체, 그 중에서도 특히나 ASML의 출하량을 좀 보면서 약간 그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과한 그런 우려인지 아니면 실제로 약간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생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그 미스매칭이 메모리보다 훨씬 좀 덜할 거잖아요. 훨씬 덜하죠. 물론 정확하게는 최종 사용자의 수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계약에선 팹리스가 사기로 한 거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못 팔면 뭐 그냥 날아가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최종 사용자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짧게 보면은 한번 그 파운드리들 입장에선 버퍼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반도체 그런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약간 좀 개별 기업이라든지 섹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업계 중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 AMR? 암이라고 하죠. 암의 약간 좀 뭐 IPO 이슈?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암이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쪽에 이제 인수 뭐 된다 만다라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 IPO를 진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암에 이제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좀 이걸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이 두 회사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이닉스는 이거를 사면은 직접적으로 이득은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해볼 일이 많이 있죠. 암이랑. 네. 왜냐하면 암은 사실 지금 뭐 M&A 같은 거 하는 건 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원하는 매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항상.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 시리즈도 좀 되게 성능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문제도 있지만 설계 역량이 퀄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회사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설계 회사를 사야겠죠. 근데 그런 CPU 잘하는 설계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애플에 뭐 CPU 그거를 인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텔에 뭘 인수할 수도 없고, AMD 인수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누비아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그거 퀄컴이 가져갔죠. 그러면 이제 설계, 특히 그 지금 삼성이 힘들어하는 그 AP 쪽 설계 잘하는 회사를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잘하는 팀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요렇게 그 AP 쪽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드로이드 경쟁력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암 같은 데를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인수를 해서 암이라는 회사를 좀 정상화 시켜볼 고민은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결국 이 애플 쪽이랑 안드로이드 진영 큰 차이가 애플은 암에서 그 되게 기초적인 라이선스만 사오고요. 그 기초적인 걸 전제로 해서 거의 바닥부터 자기들 AP 설계를 해와, 애플은. 네. 근데 안드로이드는 암에서 이제 좀 더 큰 그 지적재산권을 사와요. 좀 한 반제품 같은 느낌으로 사온 다음에 퀄컴이랑 삼성전자 커스텀을 하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암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퀄컴이랑 삼성전자 같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암을 좀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알맹이는 보이겠죠. 그 속은 보이니까. 그러면 디시전이라도 빨리 할 수 있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누비아를 인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CPU 설계가, AP 설계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니까 암에서 실패하면은 누비아 거 쓰고 자기들 거, 누비아가 잘못하면 암 거 쓰고 아마 이런 계획이겠죠. 아마 그런 형태 때문에 인수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확실히 삼성전자는 그 자체 AP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가 좀 확실하게 날 것이다. 예, 뭐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다만 이제 직접 인수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이 반발이 클 테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간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도 직접 인수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뭐 다 반대하니까 사실 독점. 사실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실타는 충분했죠. 지분 교환이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아마 좀 영국이나 미국이 암은 중립지대에 있길 바라는 것 같아요. 누구 입김 세지 않게. 그러면 컨소시엄이랑 뭐 협력 정도 하는 게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애플의 그런 AP 설계 능력이 탁월하네요. 그러면 애플은 되게 오랫동안 그 쉽게 말하면 밥을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실제로 자기들 설계 시작한 거 뭐 2010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 AMD 쪽에 있던 짐 켈러도 한번 거쳐갔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스텝을 다 밟았죠, 애플은. 처음에는 그 암에서 설계를 사다 쓰다가 점점 설계 의존도를 쭉쭉 줄이다가 나중에 지금 하는 것처럼 바닥부터 만드는 형태로 왔죠. 그래서 애플 쪽 AP가 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건 이미 2014년, 15년 이때쯤부터 그 알려져 있었어요, 밖에. 암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얘들이. 그러니까 암도 이제 그 일종의 표준을 만들거든요. 그 암을 쓰는 AP나 CPU들이 공유해야 되는 표준을 막 내놓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암 64비트를 내놨는데 작동하는 칩은 애플에서 먼저 나왔어요. 암 설계보다 애플 쪽에서 먼저 내놓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애플이 암을 이렇게 끌고 움직인 적도 있는 거예요. 빨리 64비트 해라, 막 이렇게. 애플은 사실 또 알고 보면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네요. 예, 뭐 밖에 팔지 않을 뿐이죠. 아마 팹리스로 분리시키면 굉장히 랭킹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암 같은 회사는 1년 매출이 2조에서 3조 사이. 생각보다 그게 크진 않네요. 예, 그게 뭐 트러블의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 설계하는데 1,000억 이상 돈을 써야 되는데 네. 하는 설계는 많고 제품은 매해 복잡해져서 설계 비용은 높아지고 근데 매출 상승은 별로 안 크죠. 그에 비해서 애플 1년 매출이 얼마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한 300조 되는데 애플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설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뭐 거의 이런 거죠. 암에 하루 1년치 매출을 거의 한 하루 이틀이면 할 것 같은데 애플이. 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것도. 되게 잘할 수밖에 없죠, 하려고 하면. 암은 기존에 이제 뭐 설계해놓은 그런 표준화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상하게 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쪽이 좀 많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안이 되는 회사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라이센스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에서. 이제 암이라는 거는 암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핸들도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 권리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너에게 핸들과 사이드 스틱이라는 걸 달린 물건을 만들 권한을 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걔네 그 암 기계어 쓰는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 라이센스는 자동차 설계도를 주는 라이센스예요. 이 두 개 차이는 아시겠죠? 네. 한쪽은 그 자동차라는 컨셉만을 라이센스 받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 자동차 설계도 자체를 봐서 조금 고쳐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두 가지 라이센스를 운영하는데 이제 원래 삼성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한번 이제 그 컨셉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정확하게 ISA 라이선스를 받는 건데 그걸 받아서 자기들도 애플처럼 그 바닥부터 CPU 설계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게 삼성 예전에 그 엑시노스 M1, 몽구스 이런 칩이고 네. 퀄컴 스냅드래곤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팀이 해체됐죠, 둘 다. 퀄컴 같은 경우 서버 칩도 도전하다가 팀 해체시켰고요. CPU 설계 쉽지는 않은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 사고 치는 그런 와중에 암 순서도 한번 온 상황인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가 워낙 마켓이 크니까 안드로이드가 다 같이 술렁술렁 하는 거고. 아무튼 좀 복잡한 그런 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느낌이 드는 거는 정말 이 반도체 설계가 쉽지 않구나. 진짜 어렵죠. 네. 특히 CPU가 더 많이 어렵죠.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도 뭐 되게 고인물 리그 같은 거라서 이거. 이게 점점 고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고도화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잘하는 쪽에서 투자 많이 했던 쪽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잘하던 것도 실패 한 번씩 하는데 아예 이거 스타트업에서 출발하는 거 훨씬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CPU 설계하는 스타트업을 M&A 한다?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잘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CPU를 잘하는 쪽에서 M&A를 해가겠네요.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있다면. 네, 뭐 제일 잘 아니까 CPU를. 네. CPU 제일 잘 아는 쪽이 먼저 채갈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또 AMD가 좋아 보이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뭐 AMD도 가봐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네. 잘 해놓은 설계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로드맵 따라왔는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미끄덩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따라와도 인텔과의 수익성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탈세계화 때는 아마 좀 바잉 캐파를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웨이퍼 결함 찾아내는 툴들도 많이 클 거고 등짝 중에서도 ALD 가지고 있는 곳들은 아마 할 일이 많아질 거고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세계는 가져가야죠. 그리고 그 중국 국영기업 YMTC가 그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192단 낸드 플래시를 연내 상용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은 뭔가 중국이 우리나라 많이 따라왔나? 약간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192단은 양산 안 하고 샘플링만 하고 뭐 200단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192단의 양산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소수 제품은 보이겠죠. 네. 이제 다만 예전에 YMTC가 처음 32단, 64단 할 때 보면 그 단수로만 따지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랑 거의 한 4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4년 전에 64단 했으면 올해 64단 하는 거죠. 그 단수의 갭 자체는 많이 좁혀졌죠. 거의 이제 지금 192단 이런 거 실제 양산을 했다고 치면은 뭐 한 2년, 1년 차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단수 내에서 원가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YMTC가 좀 밀려요, 찾아보면. 왜냐하면 YMTC 좀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도 열어보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된 셀들이 있고 그 셀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회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낸드 회사들은 그걸 한 장의 웨이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웨이퍼 한 장이 있으면 이 안에 그 회로랑 그 셀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YMTC는 따로 만들어요. 두 웨이퍼에서.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수직으로 붙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기 웨이퍼를 더 많이 쓰죠, 사실. 원가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쪽에서는 이제 물론 거의 찬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로랑 셀을 따로 만들면 셀은 더 빡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정을 만들 때 셀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회로는 안 만든다고 생각하면 셀에 맞춰서 빡빡히 해볼 수는 있죠. 대신 본딩 비용이란 추가 웨이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진 그게 한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 원가를 따라잡을 만큼 강하진 않은 거고요. 예를 들면 AMD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패키징으로 칩끼리 합쳐서 쓰잖아요. 네. 따로 만든 칩을 합쳐서 막 쓰는데 이제 메모리에서도 그것이 먹히느냐 이런 챌린지에 가깝죠. 근데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용량, 성능당 가성비 따지는 게 메모리가 훨씬 크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 같은 건 좀 특정 경우에 가성비가 면적 대비 떨어져도 되고 하는데 메모리는 이 가성비 싸움이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을 중국 회사가 좀 더 나은 성능과 추가 웨이퍼 비용으로 이게 정당화가 될 것이냐.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못 받은 느낌이에요. 저도 이건 잘 몰라요. 이건 네. 이렇게 잘라버리고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네. 거기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뭐 잘 만들어가지고 고객의 그렇죠. 수주를 받았는지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마켓시어 뭐 5%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들어간 SSD나 이런 거 몇 개 안 보이거든요. YMTC SSD가 있긴 할 거예요, 그게. 뭐 그리고 아마 그게 내수에서만 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결론 되게 길었는데 따라잡히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단수 경쟁에선 따라잡히고 있는데 아마 원가 쪽에선 갈 길은 좀 있을 거예요.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네. 실제로 뭐 붙으면은 원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단수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경쟁력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게 단수도 중요하지만 단수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신 그렇게 쪼개서 만들면 성능 자체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 성능이 얼마나 전체 제품에 중요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의미 있는 건 정말 내부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지가 정말 중국 반도체 그렇죠.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끝까지 가면 결국 시장에 팔아야죠. 이게 어떤 반도체 제조업체도 내수로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글로벌 비즈를 거의 해야 되죠, 항상. TSMC도 솔직히 내수는 없다시피 하잖아요. 네. TSMC의 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미국 팹리스랑 거래하는 거지. 메모리 회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내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런 메모리 사업은 글로벌 비즈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괜찮아요. 최근에 약간 좀 화두가 뭐냐면은 탈세계화잖아요. 그래서 뭐 IPEF라고 해서 약간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에 꼈잖아요. 중국 쪽이랑 미국 쪽 약간 중간에 껴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진짜 이상적으로 세계화가 돌아갔을 땐
재고라든지 생산력 이런 걸 진짜 뭐 거의 99%뭐 내가 쓸 거에 90%가 거의 뭐 1%만 그 여유를 두고 돌리는 레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서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조업을 백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의 제조 밸류체인을 보면 기술에 관련은 대부분의 것은 서방이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국이 그 탈서방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아난당에 그냥 단순히 장비만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생태계들이 같이 엮여버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SMIC 같은 데가 EUV를 산다고 해서 TSMC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TSMC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ASML에서 레이저, 그 EUV를 사는데 그 레이저는 사이머에서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TSMC에게 어떤 작업을 맡기는 팹리스들이 EDA 툴을 써야 되는데 그 EDA 툴은 또 미국에 있어요. EDA 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네.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문서 만들 때 막 워드 같은 거 쓰잖아요. 반도체도 설계하는데 그런 툴이 있어야 돼요. 훨씬 비싸죠, 이제. 워드보다 훨씬 비싸. 근데 그런 것도 미국이 잡고 있고. 미국의 대부분 업체들이 또 존재하고. 네, EDA 업체는 뭐 거의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메모장으로 반도체 만들 거냐 이런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서방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독립하면서 나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을 노력은 할 거고 이 밸류체인에서 일부 제조 뭐 핵심적인 칩들은 중국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좀 성공은 나올 건데 이게 자기들만의 거대한 어떤 그 경제권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반도체의 어떤 핵심적인 그 장비부터 뭐 인프라, 뭐 툴까지 독립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공고하죠, 이쪽은. 만약에 어떻게든 뭐 역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중국이 열심히 기술력을 따라잡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런 기술이나 되게 노하우를 쌓아 올려가는 업종들의 특징은 이 진입 장벽이 쉽게 말하면 고객 자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TSMC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TSMC를 쓰는 다른 고객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TSMC 안에 들어와 있는 팹리스인데 하다 보면 다른 회사 설계를 사서 써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설계라는 건 파운드리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 하나 하면 이걸로 TSMC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삼성에서 다음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에 맞춰서 특성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하면 제가 TSMC를 떠나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선택지가 싹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던 백화점이 없어지고 갑자기 편의점 하나가 뿅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만으로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툴을 만들어도 툴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써본 적이 없는 툴을 잔뜩 놓고 가장 중요한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기술 간의 관계를 안 보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돈을 100조 원 부으면은 중국이 메모리를 뭐 독립한다. 혹은 TSMC를 따라잡는다.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낸드 같은 거 해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좀 소모품에 가까우니까 돈 정말 많이 넣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TSMC 같은 거는 그 사실 한 반쯤은 지식재산권 사업이랑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TSMC랑 일해본 수많은 사람들 자체가 장벽인 거죠, 여기서. 그럼 그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강제로 중국 툴 쓰는 법을 이렇게 뭐 넣을 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된다면 중동에서 이미 했겠죠, 반도체 산업을. 그렇겠죠. 네. 그 돈으로 되는 거면 오일머니로 하면 되는 거죠. 확실히 좀 미국 네. 그 관련 반도체, 뭐 페미니스라는 TSMC 이쪽 밸류체인이 앞으로도 견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뭐 그쪽을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쪽 사람들한테. 심지어 중국 자신조차도 벗어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이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산업들이 너무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중국은 약간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또 그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보며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스탠스가 약간 미국 쪽이랑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뭐 이게 긍정적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이랑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밸류체인, 심지어 TSMC조차도 그 미국이랑 관계를 척지면은 차기 공정을 못 가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랑 척지면 제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안 사주느냐?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상대가 제조를 못 따라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랑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예 제조 경쟁력 자체가 폭파될 수 있으니까. 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이런 데랑 거래 끊기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TSMC도 사실 ASML 거 사려면 미국에 사이머사가 있는데 레이저 만드는 그 사이머사가 이제 미국 기술이라고 미국이 이미 도장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머 기술 들어가 ASML 노광기를 못 팔게 한다 그러면 TSMC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차기 공정으로 못 가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 중간에 시간 동안 인텔을 최소한으로라도 살려놓으면 그 장비를 다 인텔로 넘기면 되죠. 네. 확실히 좀 어느 쪽에 사야 되는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지금 탈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또 알고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탈세계화 때는 아마 좀 앞에서 말했던 막 생산 캐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과잉 캐파를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화들도 좀 전략적이다라고 도장이 찍히면 아마 의도적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네 캐패시티를 가지고 회사가 죽지 않게 만들 거라고요. 계속 구매를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좀 과잉 캐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네요. 예전에는 뭐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하는 걸 수출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물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유럽에다가 공장을 꼭 지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좀 그 장비업체들한테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체랑 장비업체들이 그 우리 세금으로 좀 싸게 많이 짓고 우리는 물가가 좀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겠죠. 생산 비용의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탈세계와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인플레이션 좀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뭐 그 세계화가 억눌렀던 인플레니까 세계화가 줄어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또 TSMC가 있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그런 또 이렇게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또 디자인 하우스 이쪽 밸류체인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땐 설계도를 만들어서 파운드리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설계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계 비용이 1000억 단위로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이에다 설계도 그리는 거면 대체 어떻게 1000억을 쓴다는 거겠어요. 사실은 그 설계에도 되게 수많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처음에 좀 높은 레벨에서 코드 짜고 아래서 최적화하고 뭐 그래서 마스크 만든 다음 파운드리에 넘기고 그렇게 해서 웨이퍼 만들면 뭐 보드로 만들고 뭐 일일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제 모든 팹리스라는 업체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뭐 세금도 내고 하면은 제가 모든 세법을 알고 있진 않죠. 그렇죠. 제가 세금으로 정말 일을 많이 하면은 제가 세법을 다 익힐 거예요. 그럼 세무사 고용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팹리스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나 상당한 양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는 이제 TSMC를 예를 들면 얘는 TSMC 한 번도 안 써본 한국의 팹리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통해서 가볼 수도 있어요. 물론 덩치가 엄청 크면 그냥 TSMC로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덩치가 엄청 큰 회사면은 그러고 있겠어요, 사실. 그렇긴 하겠죠. 이미 그런 거는 다 TSMC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일 텐데. 이제 그런 갭을 메꿔주는 게 이제 TSMC에서는 그 VCA라는 표현 쓰고 삼성도 비슷하게 이제 DSP라고 불러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이제 그런 업을 하는 곳들이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일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고 그 회사에 없는 거 해주고 요청받은 거 해주는 거죠. 그냥 턴키로 아예 제조를 해주기도 해요. 그 설계까지 다 사서. 혹시 뭐 국내 디자인 하우스 뭐 큰 애들은 그거는 그냥 그 삼성에 들어가서 DSP 파트너 목록을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국내에 있는 삼성 DSP라고 하면 네. 뭐를 노리는 거냐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를 노리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DSP는 해외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 파운드리에 일을 맡기려는 예를 들면 뭐 유럽에 있는 어떤 팹리스다. 그러면 유럽의 그 업력이 있는 회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게 꼭 한국 회사란 보장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저도 이 업계를 잘 알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완제품 반도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팹리스 생태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잖아, 팹리스 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 업체를 바탕으로 비즈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을 보고 DSP 골라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팹리스 생태계가 강한 나라에 그 발 뻗고 있는 파트너를 찾겠다. 거기부터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결심했으면. 뭐 국내 회사 중에 골라봤자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GAA 기반 3나노 공정 양산을 조만간 이제 발표한다. 네. 이렇게 했어요. TSMC도 아직 이거를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술은 또 무엇이고 실제 이게 양산에 성공한다면 TSMC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잘 만드냐 문제인데 이론상으로 잘하면 좋은 물건이긴 하죠. 이제 GAA 같은 기술은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계속 반도체 뭐 3나노, 5나노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를 한 5나노에서 3나노로 줄였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 한 50나노 정도 되는 무언가가 30나노로 줄었을 것 같죠, 크기가. 그렇게 줄질 않아요, 이제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시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네. 매해 도시의 미니어처를 막 반으로 줄여요, 크기를. 그럼 자동차 크기도 줄고 도로폭도 줄고 뭐 건물도 줄고 하겠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처음에 그 게이트 채널 쪽이 스케일링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시를 계속 미니어처 줄이는데 자동차 크기가 안 줄어드는 거야, 어느 순간. 도저히 내 손으로는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도시가 돌아가게 하려면 줄여도 자동차 소통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의 크기를 줄였으니까 인구 수는 똑같을 텐데 그럼 도로가 처리하는 자동차의 수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면 도로를 2층 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은 줄었는데 도로의 면적은 유효한 면적은 추가되는 거죠. 그런 기술이 GAA예요. 약간 입체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제가 트랜지스터 하는 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전류를 옮기는 건데 어느 순간 원래는 제가 미세화를 하면 필요한 전류도 줄어들고 대신에 길도 줄어들죠. 길이랑 필요한 전류가 같이 줄니까 오케이였다고요. 근데 예전만큼 필요한 전류가 막 안 줄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놨는데 원하는 만큼 가질 않죠. 그러니까 위로 쌓아 올린다고요, 그 길을. 이제 GAA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로 쌓아 올리면 좀 장점이 있죠. 일단 면적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위로 쌓아 올리면 이게 웨이퍼 밑판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죠, 길이. 그러면 누설 전류도 좀 줄어요. 그리고 길을 위로 쌓아 올리면 길을 쑥 감싸 놓는데 그래서 좀 컨트롤도 잘 되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TSMC는 왜 지금 안 하느냐? 어려우니까. 인텔도 지금 안 해요. 어려우니까.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서로 역량 따져보면서 우리는 지금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결정의 차이일 거예요. 뭐 TSMC 2나노가 아마 처음으로 그 게이트 오러라운드 그 나노시트 형태 나올 건데 이제 아마 거기도 첫 세대는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약간 수율이 안 나오고 예. 양산성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TSMC가 3나노에 소개하는 새로운 기술들 쭉 보면 3나노를 정말 오래 쓰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핀플렉스 이런 기술들 나오는데 그런 기술들 자체가 되게 오래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보면 3나노 기술은 오래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2나노는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그렇죠. 기술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GA 3나노 이거 성공적으로 양산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러면 그
GAA 쪽 노하우를 먼저 가져가면서 GAA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원하는 고객을 좀 데려올 수 있죠. 이제 뭐 AP 같은 건 사실 핀이나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빨리 이거 성숙시키면 뭐 올해는 어차피 나오는 것 중에 AP 없을 거고 그러면 뭐 찬스는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율도 좀 나오고. 저는 더 좋죠, 잘 되면. 아,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3나노, 2나노 이런 거 네. 자체가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GAA,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경우엔 트랜지스터 이제 구조 변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되면서 약간 좀 덩달아서 기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이를테면 공정 스텝수가 많아진다든지 그 어느 쪽일까요? 그런 거는? 뭐 일단 노광은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노광 장치가 옛날 그 DUV 때처럼 출력이 좋진 않아서 네. 그 인스펙션하는 툴들, 그 메트롤로지 하는 회사들도 아마 많이 클 거예요. 특히나 EUV 넘어오면 원래 없었던 형태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퍼 결함 찾아내는 툴들도 많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좀 그 뭐라 그러냐, 그 데포지션 하는 곳들, 그 물질 도포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GAA에선. 아, 물질 도포라고 한다면 약간 그 뭐 현상액 뿌리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증착한다 그러죠. 아, 증착. 증착 중에서도 ALD 가지고 있는 곳들은 아마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원자 증착 장비 만드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종이 같이 생긴 거 이제 도루거든요, 그게. 네네. 그런 거를 좀 얇게 막 코팅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점점 그 겉에 바르는 게 그 원자 레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층 많이 쌓으면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걸. 그러니까 요렇게가 아마 크지 않을까. 뭐 이거는 진짜 전문가한테 묻는 게 좋아요, 근데. 제조 쪽. 네. 혹시 국내에서도 약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뭐 다만 GAA가 삼성전자는 일단 질렀고, 네. 근데 TSMC랑 인텔 같은 곳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부터 막 클 거야. 그거는 지켜볼 일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뭐 그렇죠. 예. 긴 그 흐름에서 정말 기술 긴 트렌드를 호흡으로 보니까. 보면 네. 그렇게 세계는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당장 EUV 쪽에서 네. EUV만의 어떤 디펙이 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ALD 없이 어떻게 GAA 같은 걸 할 거야 이것도 딱히 떠오르진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투자 스타일이 되게 길게 투자하죠. 6년, 7년. 길게 보면 설계회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이제 팹리스보다는 그 다음에 약간 소재 변화? 이런 네. 것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실리콘만 좀 쓰였는데 뭐 지라갈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웨이퍼 레벨에서 웨이퍼 자체가 실리콘에서 바뀐다?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 뭐 심지어 뭐 제가 10년 지나도 웨이퍼를 대체할 물건을 쓸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그 TSMC 같은 곳의 발표 자료도 좀 애매하게 넘어가요. 뭐 웨이퍼 대체를 쓰네 마네 이런 얘기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웨이퍼를 버린다는 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웨이퍼를 전제로 하는 모든 공정을 이제 가져다 버린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실 비용에서 크지 않지만 산화 공정 네네. 이런 거 그 웨이퍼를 넣어갖고 쉽게 말하면 가열하는 거거든요. 물이랑 이렇게 넣어서. 네. 근데 그 가열하는 과정이 웨이퍼일 때랑 아닐 때 완전 특성 다르겠죠. 웨이퍼는 그렇게 가열해서 일종의 유리막을 형성하는데 웨이퍼가 아닌 유리막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겠죠. 근데 그런 쪽의 움직임이 막 보이진 않아요, 저한테. 이거 너무 반도체 기술도 깊으니까 누구 하나가 그 첫삽 뜨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퍼 교체 아니고 인텔조차 그 웨이퍼는 그대로 쓰면서 금속 배선망 그 원래 구리 쓰거든요. 네. 거의 코발트 썼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인텔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웨이퍼 위에 소자는 다 만들고 그 위에 하부 금속층에 코발트, 그 구리를 코발트로만 대체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머터리얼은 조금 쓰는 머터리얼도 되게 그 도전이에요.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실리콘 웨이퍼 자체를 대체한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연구소 레벨에서는 뭐 결과물이 나오죠. 무슨 웨이퍼가 좋더라, 무슨 웨이퍼가 좋더라. 근데 항상 그 질문은 끝까지 가면 이거예요. 그래서 소자, 트랜지스터 하나의 가격이 얼마야? 양산성이 있냐. 네,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1억 개 있다. 네. 그럼 트랜지스터 가격이
100만 분의 1불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죠, 칩이. 100만 분의 1불 되게 싸죠. 10만 분의 1불도 싸죠. 근데 10만 분의 1불 하면 칩 가격 1000만 원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소자 가격 10배 됐으니 당연히 10배 됐겠죠. 그렇다고 제가 10억 개 쓰던 소자를 1억 개로 줄이게 해주느냐, 이 새로운 머터리얼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 세대는 글렀고 핵융합이랑 비슷할 때 상용화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네. 그런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개발하는 거지만 이게 비즈니스랑 연관되다 네. 보니까 양산성, 원가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중요하다 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씩 다 그림은 다른데 모든 기술이 제가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현미경 막 들여다보고 막 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기술 나왔다라고 만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술들은 이미 생태계에 존재하는 구성원들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찾아보면 인텔이 하이-NA EUV 도입하잖아요. 네. 그 하이-NA EUV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보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요.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하이-NA 넘어갈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 EUV의 그 해상도를 높이려고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마스크 6인치 쓰는데 모든 마스크를 12인치로 바꾸면 어떠냐.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기계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요. 이 마스크 찍는 속도 막 바꾸고 이렇게 옆으로 좀 늘어난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원래 그렇게 있는 기술과 타협되는 기술이 좋은 기술인 거죠. 저는 그런 합의의 모습도 안 보이면 되게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확실히 뭔가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뭐 만들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도 거기에 다 맞춰져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설득해야 되는 주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너 정말 많이 벌 거야. 그거를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게 기술의 좀 끝에 와 있으니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상대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건 정말로 못 해줘. 막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약간 반도체 기술 관련,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가 있는 쪽이 어딘지 알아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본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한 질문 드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저자님이라면, 어떤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 그때는 사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한 30%에서 많은 기업은 한 50% 정도, 반토막 그렇죠. 났단 말입니다. 제 잔고도 뭐 대충. 그럼 이 상황에서 약간 좀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산다고 하면 산다분들 좀 부럽죠, 이제. 이제 저는 사람들과 취향 다른데 저는 투자 스타일이 되게 길게 투자하죠. 6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근데 그렇게 길게 보면 저라면 이제 팹리스보다는 솔직히 메모리 회사나 파운드리 회사를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팹리스 회사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컸고 엔비디아도 팹리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에 이제 팹리스의 경쟁자로 뛰어오르는 게 그 시스템 가진 업체들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곳이 이제 그 유튜브에 자기들 발표한 거 보면 유튜브 전용 칩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네, 그 VCU라고 부르는 칩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텔 CPU 500만 개를 대체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 그런 게 가능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애플이 AP 잘 만드는 이유랑 비슷해요.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팹리스로서 칩을 설계하면 이거 뭐 인텔도 그런데 그냥 여러 사람이 쓰는 칩을 설계하면요. 그 특정 목적에서 빠른 거랑 범용성 사이에서 타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칩의 범용성을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랜지스터들을 이 목적 저 목적에 막 흐트려놔야 되죠. 근데 제가 범용성을 하나 포기하면 특정 분야에서 엄청 빨라질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가상화폐 채굴기들도 그래서 전성비가 좋았잖아요. 그 아식기기라고 해서. 에이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이직은 그 기계를 부르는 거 아니고 전용 가속기들을 다 에이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로지 가상화폐만을 위해 만든 에이직들을 보면 그래픽 카드를 쓰건 CPU를 쓰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유튜브 같은 곳은 해볼만 하죠, 이제. 왜냐하면 내가 사서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물량을 많이 칠 수 있으면 네.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게 이제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출하는 게 하나씩 늘면 팹리스들은 조금 미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왕인 엔비디아가 아마 엔비디아 같이 사용자 풀이 넓으면 괜찮긴 할 텐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가 거기도 그 알파고한다 TPU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전사적으로 다 TPU 깔 거야 하면서 내부에서 TPU로만 뭔가를 하다가 대박 나면 갑자기 TPU를 바깥에 잔뜩 팔고 그걸로 머신러닝 학습까지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도 TPU를 팔긴 하는데 솔직히 되는 게 많지는 않죠, 지금. 근데 대박 터지면 언제든지 표정을 싹 바꿀 수는 있죠.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건 좀 칩설계 관점에서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그 구글 같은 회사 자체 수요가 크고요. 네. 그리고 칩의 사용자는 결국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전 그래서 정말 투자 길게 가면 팹리스들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납법 네. 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반면 메모리 같은 거는 여기서 굉장히 밀도가 중요해요. 밀도도 중요하고 가격 경쟁도 살벌해요. 그리고 메모리 회사는 다 IDM이죠. 종합반도체 회사. 구글 같은 데가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꿈도 못 꾸죠. 그러면 그쪽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파운드리도 어떠냐? 구글 같은 곳이 설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TSMC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렇게 해서 CPU를 몇백만 개 대체해봤자 TSMC 전체 캐파에서 몇 프로나 쓰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한 자릿수 초반으로 쓰겠죠. 뭐 1%, 2%나 갖다 쓸 거라고요. 그만큼 만들겠다고 5나노, 3나노 공정 그거를 처음부터 하지도 않을 거거니와 구글 자체도 설계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TSMC가 없으면 TSMC랑 같이 있는 그 광활한 IP 생태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죠. 구글이 특정 업체를 데려가려고 해도 안 돼요. 야, 우리 구글 공장에서 네 IP 설계해라. 안 해요. 왜냐? TSMC에 가면 IP를 수백 명에게 팔 수 있는데 그 구글 공장에 가면 구글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팹리스들은 길게 보면은 좀 챌린지가 많을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게 많죠.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팹리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죠. 자체로 예. 하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FSD라는 칩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게 되느냐? 걔들 아예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존 자동차랑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구조잖아요. 테슬라 차가 네. 그 반도체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칩을 사서 쓰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아키텍처 가지고 있으니까 요 칩 부족 사태에 겪었을 때도 좀 많이 피해간 감이 있죠. 맞아요. 테슬라가. 그리고 뭐 이거 여담이지만 테슬라는 그 안에 그 C 언어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아갖고 그냥 그 ECU 하나 사면은 아마 이리저리 돌려막고 뭐 다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적 구성이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약간 일반 그런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약간 좀 그런 개발자들, 반도체 네. 팹리스 개발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ECU가 달려있는 부품 두 개를 봤는데 이 안에 ECU랑 요거랑 똑같네 이러면 그냥 필요한 대로 다시 써버릴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파운드리나 네. 메모리 그런 제조 업체들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뭐 한국 회사들이니까 사실 네. 파운드리 메모리 가진 회사가 있잖아요. 네. 뭐 혹시 말씀 안 드리면 S전자. 네. 네. 로고가 파랗고 뭐 주가도 파랗고 뭐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건 TSMC는 그럼 투자 안 하세요? TSMC요? 제 입장에서는 좀 중복이죠. 근데 했으면 좋았겠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나 고민도 있고 메모리 회사랑 파운드리 따로 해야 되나. 그냥 뭐 반반 가져가는 것도 가장 네. 뭐 나쁘진 않죠. 타협하는 좋은 선택인 것도 근데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기서 제 얘기는 그 주변에서 오는 위협을 봤을 때 팹리스 쪽의 위협이 이거 IP 생태계니까 사실 지배권 싸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좀 대형 회사들한테 챌린지 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TSMC 같은 회사 1년 매출 한 40조, 50조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 AWS는 60조예요. 그 자체로만 매출이. 그러니까 제가 칩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서비스로 넘어가면 매출이 뻥뻥뻥뻥 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볼륨이 크면 이제 설계에 사람 한 1000명쯤 써볼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것도 서비스를 써보면요. 그 EC2라고 그 가상 컴퓨터 제외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쓰면 컴퓨터 알맹이를 아예 안 보여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웹사이트에서 클릭하고 숫자 적어 넣는 것처럼 컨트롤 하거든요. 그 뒤에 컴퓨터가 어느 순간 원래 인텔 거였는데 갑자기 아마존 로고 박힌 컴퓨터로 바뀌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잘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기차인지 내연차인지 안 알려줬는데 그 핸들이랑 이것만 막 쓰는 거예요. 그래도 차는 잘 움직이지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싹 갑자기 뒤에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영향도 있고. 확실히 약간 비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그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워낙 그 서비스 캐파가 크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팹리스들 매출 크기를 봐보면 그냥 뭐 그런 빅테크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저 정도는 냠냠냠 하든지. 내가 먹을 수도 있다. 뭐 회사를 먹는다는 느낌보단 저 정도 연구개발 비용 우리 한 2배쯤 쓰면 되나? 뭐 이렇게 해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또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좀 개인적인 또 견해잖아요.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생산이나 파운드 이쪽이 좋은 게 이렇게 단정질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나마 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게 제조 쪽이다. 그렇죠. 그런 견해시잖아요. 제조는 그 짬밥 싸움이니까. 물론 팹리스도 잘 고르면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이제 이런 데서 진입 장벽이 강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쿠다 기반으로 된 코드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쿠다에 익숙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마켓에. 그러니까 쿠다 아닌 걸 쓰려고 하면은 사람 자체를 못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너 이런 칩 써봤어? 못 써봤는데? 못 써봤는데? 그럼 쿠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그 사용자 베이스가 두터운 칩을 대체하려고 하면요, 저 스스로. 제가 모든 인력을 다 키워야 돼요. 칩이 잘 안 됐을 때 해결도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EDA 툴 만드는 회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나시스 그런 쪽은 어때요? 그런 쪽은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해요, 보면. 그러면 거기도 약간 그런 챌린지를 당할 가능성이 좀 낮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EDA 툴 회사들은 어떠냐면요, 반대로 기존의 팹리스들이 하던 영역을 좀 일부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칩을 만드는 툴을 쓰잖아요. 이 칩을 이용해서 마치 PPT 만들듯이 칩을 만들어라. 근데 설계를 같이 줘요, 몇 개. 요 설계는 이 툴 사면 공짜 이런 느낌이죠. 1+1 약간. 물론 뭐 얘네 엔비디아 쿠다코어 같이 살벌한 물건은 아니고 좀 이런 느낌이죠. 직접 하려면 엄청 귀찮은데 막 가져다 쓰면은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EDA 툴에 같이 껴 팔아요. 여기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약간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챌린지가 심하지 않고. 근데 이런 데는 그냥 하던 거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갑자기 마켓이 2배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EDA 툴은 결국 설계 회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칩 설계는 대박 나면 그냥 볼륨이 2배 늘죠. EDA 툴을 2배로 살 거예요? 아니죠. 최종 수요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아니죠, 잘 보면 이거. 최종 수요랑 같이 움직이는 그 매출은 결국 여기 서비스에서 흘러내려오는 제조 쪽의 몫이랑 설계의 몫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EDA 툴 입장에서는 그냥 상수로만 돈을 받는 느낌에 가까운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설계 회사 붐이 확 생기거나 설계 스타트업 붐이 확 생기면 한 번씩 오를 수 있겠는데 길게 보면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설계 회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올해 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이면 솔직하게 뭐 우울하다고 하지만 막 슬프고 그러진 않고 이걸 뭔 수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날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엄밀하게 뭐 1월 말 이럴 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 순간이나 돼야 정보기관 일부랑 그리고 푸틴 자신조차도 최종 결정을 언제 내렸겠어요. 아니 그 2달, 3달 전에 미리 준비한 전쟁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건 그냥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사실. 운석 떨어지는 거는 비슷하죠, 하늘에서. 저는 이런 시기가 되면 그냥 마음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취향에, 그러니까 내 심리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우러 전쟁이 더 악화되면은 얘는 주가 더 떨어진다.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가격을 감내할 수 있으면 버티고, 그리고 그걸 감내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비중 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정답, 오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는 너무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도 전쟁의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크레물린에 한 명 있죠. 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민주정 제대로 된 그런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국민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텐데 그런 거랑 완전히 그 동떨어져 있잖아요, 의사결정이. 네. 당연히 이럴 때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본인의 그 위험감내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길게 보면 뭐 이게 핵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쪽 이슈 생긴 것 중에 서방에서 대체 못할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석유, 정말 그거 대체 안 되나요? 그거 대체 가능하죠, 사실. 그렇죠. 네. 곡물 정말 대체 안 되나? 이거 대체 되죠, 사실. 정말 길어지면.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2, 3년 내로 대체되는 것이 많아요, 그 밸류 체인에서. 지금 전쟁에 영향받은 곳 중에. 네. 좀 그렇다면 길게 봐서 걱정할 거 있겠는가? 뭐 이거 이자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높은 이자율이 계속 될까요? 이 공급망 문제 해결돼도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공급 인플레이션인데? 그럼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어 보일 것이고. 이제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매월 매년 현금만 안 막히면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비중 유지하는 거고요. 뭐 되게 길었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측 못할 거를 예측한다고 막 머리 싸맬 필요 없고 어차피 예측 안 되는 상황이고 매크로 중요하니까 본인 멘탈 버틸 만큼만 이런 비중 갖고 하고 그 다음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되면 다행이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약간 뭐 드라이하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을 하고 뭐 4차 그렇죠, 산업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도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버틸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고 버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눴던 말씀들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고 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꼭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약간 좀 위안을 얻으시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선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